숫자 TV. 그러면 이제 원효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의 시점에서는 역시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불교는 민족과 계급, 신분, 남녀, 성별 이런 모든 세속적인 분별을 초월하려고 하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 자체를 동아시아 불교를 좀 확장시켜서 원효를 이해하자는 것이고, 저는 전공이 역사학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자는 것이고요. 기존의 승려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됐기 때문에 환속한 이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부터 들어가면요, 7세기 때 사람입니다. 7세기,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 사람인데, 옆에 있는 친구 마음도 모르고 사실 제 마음도 수시로 변하는데 1400년 전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400년 전 사람입니다. 이때는 신라가 삼국시대에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하고 전쟁할 때입니다. 그리고 원효 생애 중간쯤에 삼국 통일이 되고 통일신라 초기까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100년 동안 전쟁이 150회가 있습니다. 1년에 1.5회꼴로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던 시대입니다. 아까 주시님께서 갈등의 시대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원효의 시대야말로 갈등의 시대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 시대를 이해해야만 원효가 왜 화정을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 경산 출신입니다. 암양군, 그 당시 여기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지방관입니다. 고관은 아니고요.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국어 공무원 체계에서는 주사 정도, 6급 그 정도 된 중간층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 때문에 이분은 진골이 아니고 육두품이라고 한때 이해했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고요. 좀 더 진골에 가깝습니다. 속성은 설씨인데 이건 나중에 붙여진 겁니다. 원효 때는 이런 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들, 손자 때 가야 본격적으로 설씨를 칭합니다. 요새 설씨는 본관을 물어보니까 순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순창설씨 조상입니다. 지금 전쟁이 만연했던 시대고, 또 하나는 신분제 사회입니다. 골품제라고 하는 이 신분제가 사회의 모든 부문을 규정하던 시대입니다. 취직, 승진, 일상생활, 주택의 규모, 자동차의 크기, 그 다음에 옷, 모든 사용하는 그릇까지 이 신분에 따라서 다 제약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신분제 사회입니다. 아니면은 전쟁이거나. 지금하고 너무 다른 세상이고. 여기 경산인데요. 여기 경산에 가면은 표지석에 원효 탄생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워져 있는 절, 지금 제석사, 여기를 원효의 탄생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요. 그 다음에 그 경산에 가면은 김유신 장군이 이지방 그 총사령관일 때 쌓고 군인들을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장소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원효의 스폰서입니다.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김유신입니다. 공교롭게도 원효는 경산 출신인데 경산 방면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틀림없이 만났을 겁니다. 경산의 남사면이라고 하는 원효 고향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원효 길 가다 태어났거든요. 어머니가 길 가다가 애를 낳았습니다. 여기는 원래 고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해지는 속설이니까 정확하지는 아직 않습니다. 그 설씨인데 이 설씨가 원래는 신라 왕족이라고 하는 자료가
근래 중국에서 확인돼 가지고 옛날에는 원효는 진골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전제였고 진골이 아닌데 진골 출신 요숙공주하고 결혼하는 것 이게 너무나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이광수도 소설까지 쓴 건데 최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설씨는 원래 왕족 김씨 왕족에서부터 갈라진 집안이라고 하는 자료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효가 요숙공주하고 이제 결혼하는 데 있어서 신분적인 제약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는 없었다. 이 역사는 이렇게 해서 자꾸 바뀝니다. 제일 미스터리한 거는 왜 머리를 깎았는지, 언제 깎았는지, 어느 절에 출가했는지 이걸 다 모른다는 겁니다. 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는 위인이니까 위대한 출가의 변이 있을 거다. 중생을 제도한다든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왜 꼭 그렇게 생각하느냐. 군대 안 가려고 머리 깎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그게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그죠? 전쟁의 시대거든요. 예,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전부 다 그냥 상투적인 표현들인데 확실한 거는 경주 서북 쪽에 있는 작은 절이 있다고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 하필이면 절 이름 나오는 데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딘지 지금 자료가 없고요. 그 이유도 모르고 절도 모르는 건데 더 그 미스테리한 거는 이 사람 모범생이 아닙니다. 결코 범생이 아니고요. 출가해가지고 절에서 읽으라고 하는 불스를 읽은 게 아니고 외에서 이단의 책들을 읽고요. 참기라 그래서 이건 예언서입니다. 스승이 읽으라고 하는 그런 경전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읽어서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이미 왕따당했습니다. 천재가 걷는 필연적인 길이죠. 이 중에서 혹시 자식들이 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큰 그릇이 되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지도교수가 없었습니다. 일정한 스승이 없다 그래요. 이게 미덕입니다. 사실은 공자님도 일정한 스승이 없어요. 요새는 학풍이 좀 경직돼 가지고 지도교수가 있는데 딴 선생한테 가서 이렇게 배우고 하면은 이게 눈밖에 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학불종사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칭찬입니다. 그러다가 중국 유학을 시도합니다. 그 서유기의 주인공 삼장법사 현장이 17년간에 걸친 인도 구법 여행을 통해서 경전들을 가지고 장안으로 귀국한 것이 650년 정월입니다. 650년 정월에 장안에 도착하면서 이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가지고 신라 승려들이 다투어서 중국 유학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원효도 자기 도반 의상하고 함께 중국 유학을 시도하는데 1차는 그래 걸어서 가자. 평양 지나고 압록강 건너고 그 요동 반도까지 갔다가 고구려 국경수비대에 체포됩니다. 이 사람 신라 출신이잖아요. 신라는 당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는데 다행히 추방됐습니다. 죽여도 그만인데 당나라 쪽으로 추방했으면 좋았는데 신라 쪽으로 추방해서 이 1차 시도는 실패하고요. 2차 시도가 백길로 가려고 이 당시 포구가 지금 시화워 있는 곳입니다. 간척지 그러니까 당항진이라고 국제 항구가 있던 곳입니다. 경주에서 거기를 가려면은 반드시 천안을 통과해야 되는데 천안 그 바로 근처에 왜 성환 참외로 유명한 직산이라고 하는 고장이 있는데 여기에 도착했을 때 장마철이었는지 소나기는 내리고 길은 멀고 날은 저물고 민가는 없고 그래서 길가에 있는 무덤 속에서 자면서 마침내 위대한 깨달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이 이 장면입니다.
무덤 속에서 자고 있는데 이게 다 소나기예요. 이게 보이시죠? 이거 빗줄같이 지금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안에 보면은 이게 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굴이 아니고 사실 여기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원효가 천안을 가기 직전에 천안에서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운명을 건 일전이 있었습니다. 2만 명 가까이가 백제가 참패를 당했을 때입니다. 아마 시신이 수습이 안 됐고 동굴 같은 데다 다 집어넣어놨는데 그걸 모르고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악몽을 꾸는 장면, 이 사람이 원효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편하게 자는 분이 의상이고, 이 귀신인데 원효의 꿈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귀신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귀신의 모습입니다. 이게 역시 아까 원효 진영과 마찬가지로 13세기 때 묘에라고 하는 일본 승려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실감나게 그렸습니다. 그 해골물 마셔서 깨달았다고도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왜 자다가 갑자기 물을 찾냐, 필시 전날 과음을 했을 거다. 그래서 기발하다 그랬습니다. 야, 역시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게 있구나. 이게 시사하는 거는 이틀 밤을 자는 거거든요. 첫날 밤은 이것이 그냥 동굴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쳤기 때문에 단잠을 잤습니다. 둘째 날에도 비가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를 더 묵게 되는데 그 이튿날 밤은 이게 무덤인 걸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무덤 속에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맡에 시신들이 있는데 객관적인 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첫날이나 둘째 날이나 객관적인 조건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첫날은 동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잠을 잤습니다. 락. 그런데 둘째는 무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고와 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경전에서 수도 없이 읽었던 건데 그것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그 원리를 체험한 겁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13세기 일본 승려는 일본 불교도들의 교육 교재로 이거를 유포시켰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도 일본 고산사에 남아 있는데 교토 국립박물관에 지금 위탁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시회 때 지난번 경주박물관에서도 한 10여 년 전에 여기 일부가 왔었습니다. 재밌죠, 그죠? 그 깨달음을 장면을 전국 답사다녀 보면은 한국 사람들도 많이 그렸는데 벽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양양 낙산사 보타전 그림인데요.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의 그 환희, 그것을 정말 잘 포착했습니다. 해골 들고 춤추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라로 돌아오죠. 마음먹기 나름인데 중국까지 가서 공부할 게 뭐 있냐? 신라로 다시 돌아오고 그래도 나는 간다라고 가는 게 의상,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한 장면에 포착해서 그렸는데 전국 하여튼 벽화 중에 저는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지난번 낙산사 화재 때 이 그림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면 이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연통 구멍이 있어가지고 연통 구멍이 있어서 이게 그렇지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상상을 하는데요. 불교 대학들에서 미대생 뽑을 때 괜히 뭐 생면부지의 비너스상 이런 거 그리라고 하지 말고 이런 화두를 하나 내주고 그림으로 그려봐라. 동국대에서 한 10년만 하면은 명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렇게 불황사에 걸어두면은 이런 그림들 자꾸 그려봐야 됩니다. 깨달음의 순간을 이렇게 그림으로 포착할 수 있는 화가라면은 정말 위대한 화가인 거죠.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경주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부터는
안 그래도 자유분방한 체질인데 이때부터는 개를 안 지킵니다. 기생집에도 가고 술집에도 가고 저기 기원에도 가고요. 남의 집 사당에 가서 검은고도 뜯고 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 계율을 전부 다 금지하는 겁니다. 속가에서 자기도 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군율에서. 그러다가 또 때로는 또 산에 들어가서 좌선도 했다가 도무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원효의 기질인 것 같아요. 그 일련의 파괴 행들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요습공조하고의 이 사건입니다. 삼국유사에 그 내용이 짧게 실려 있습니다. 당태종의 딸 요습공주하고 결혼해서 설총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환속하고 스스로 소승거사라고 한 다음에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인생에서 큰 분기점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저도 옛날에는 그냥 얘기를 했는데 위인이니까 위대한 사람이니까 이거조차도 위대한 행동이라고 다들 당연하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승려가 예컨대 뭐 서울대 들어가서 승승장구해서 대학원에서 논문도 잘 쓰고 이제 교수도 될 사람이 대통령의 딸하고 이런 일이 스캔들에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효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인생에서 결정적인 어떤 자기 삶의 방향을 트는 건데 춘원의 그 소설에는 그 자유연애 근대적인 연애관을 가지고 이것을 얘기하고 자비행위라고 얘기했지만은 정말 일생일대 이건 범민을 아마 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결론을 알기 때문에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크게 염려 안 하지만은 원효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행동으로 자기 인생 전체가 단절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스펙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큰 결심을 할 때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수가 아주 멋있게 소설로 썼고요. 제가 읽은 책이 이 1976년 버전인데요. 삼중당에서 나온 거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파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읽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중에 김세종이라고 하는 최근까지도 살아계셨는데요. 이분이 뭐를 유명세를 치렀냐 하면은 1979년에 어우동이라고 하는 이것도 연재 소설이거든요. 사파를 그렸는데 이게 이제 박정희의 분노를 사가지고 피라 사건을 겪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은 김세종 씨가 얼마나 실감나게 그렸을지 짐작이 되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70년대는 전부 다 아침에 넥타이 메고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온 신문을 읽고 출근하잖아요. 근데 뭘 읽느냐? 다 이걸 읽고 출근하는 거예요. 김세종의 이 오우동을 읽고 점잖은 공무원들 뭐 나라님들 하면서 그러니 박 대통령이 화가 났죠. 그 화가인데 사파를 제가 많이 봤지만 이분 사파가 정말 원효로 가장 제가 생각해도 가장 잘 그린 사람이에요. 요 밑에 있는 거는 법화경에 나오는 요겁니다. 요 구절은 법화경에 나오는 구절을 아마 이때 삼중당 출판부에서 요걸 갖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 김세종 씨가. 요게 이제 관음보살이고 요섭공주고 원효고 잘생겼죠. 이광수가 묘사한 원효를 가장 잘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이거 원본 구하고 싶은데 제가 못 구했습니다. 이 책으로만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죠. 여기 지금 복원한 월정교 뒤에가 월성 그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요섭궁 이쪽 지금 경상북도 관광음식점 제1호 예전에 이게 너무 비싸고 제가 못 들어갔고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옛날에.
그 지난번에 가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 2만 원인데 그 두 사람 이상 가야지 하는 데인데 그 두 사람 가격이 저렴화되기 전에 제가 강의를 했더니 그 자리에 성타 스님이 계셨는데 내가 사줄게. 그리고 아직까지 안 사고 가셨어요. 네. 아 그때 그 스님이 웃으시면서 사주신다고 하는 표정이 지금도 가끔 불국사 가서 이렇게 찾아뵙고 그랬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기 요수궁이고 원래 요수궁 자리일 겁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안쪽으로 가면은 경주 향교가 있죠. 향교는 신라 때 국립대학입니다. 솔총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요 학교를 다녔고 나중에 이 학교 교수가 됩니다. 국립서울대 교수가 된 거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이쪽이 남산입니다. 남산에서 원효가 천물 무렵에 이렇게 비척비척 걸어와서 이 월정교 남쪽 이거는 나중에 지은 도로고요. 원래는 여기 나무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초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건너올 때 요수궁의 관리가 원효를 찾아서 이렇게 나무 위에서 만나죠. 다리 위에서. 근데 원효가 실수하는 척하면서 일부러 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스님 옷을 말리셔야죠 하고 이렇게 요수궁으로 데려가서 3일 동안 말리는 사이에 이제 솔총이 생긴 겁니다. 그거를 소재로 한 소설이 이광수의 원효대사. 네. 중3 때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저도 여기 자주 가는데 요수공주는 뭐 못 만나고요. 네,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런 스토리텔링을 좀 해서 여기 경주에 MZ 세대들 많이 찾아오는데 연인들끼리 코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좀 보여주라고